프리한 여자들의 OTT Free Talking.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Free Talking.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지입니다. OTT 프리토킹 제41회 시작합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스포일러가 좀 많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애프터 선인데요. 2022년 작품이고요. 11살 소피가 곧 31살이 되는 아빠 캘럼과 함께한 트리키의 여행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감독은 샬롯 웰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하고요. 아빠 캘럼 역할의 폴 메스칼, 그리고 어린 소피의 프랭키 코리오, 그리고 어른이 된 소피는 셀리아 롤슨 홀이라는 분이 맡았고요. 샬롯 웰스의 장편 데뷔작이라고 해요. 애프터 선이. 그래서 이 영화의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분 중에 베리 젠킨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본 영화일 것 같은데 문나이트의 감독입니다. 베리 젠킨스가 샬롯 웰스가 뉴욕대 다닐 때 만든 단편 영화 3개를 보고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해서 장편을 제안했고, 그래서 탄생한 영화가 애프터 선이라고 하고요.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오터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터녀 전원이 모였는데요. 애프터 선 영화 초반부에 트리키의 가이드 벨린다 기억나나요? 관광버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은 토레몰리노스에서 막 돌아왔다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토레몰리라고 할 때 삑하고 하울링이 막 울리잖아요. 저는 우리 오터녀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영화의 벨린다는 토레몰리노스에서 왔다는 것을 빨리 말해버립니다. From 토레몰리노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하울링이 계속 그래도 여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벨린다처럼 빨리 말하면서 수줍은 웃음을 지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부끄러워서 버스 하차벨을 못 눌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 저네요. 네, 스밀이 인사해 주세요. 네, 스밀입니다. 네. 네, 이제 커서 그 정도 가지고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은 볼륨 조정을 한 후에 하울링을 없앤 뒤에 느긋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웃고 계신데요. 네, 효블리. 네, 효블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하울링 받고 더블로 가실 분이죠. 네. 상황 자체를 등에 업고 재치 있는 농담을 하면서 좌중에 한바탕 큰 웃음을 안겨주실 분인데요. 네. 뚝딱이 인사해 주세요. 네, 뚝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 모여서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이네요, 우리. 네. 저는 아마 마이크 끄고 목소리가 크니까 예, 큰 목소리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것 같죠?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저희가 늘 하는 내가 사는 것,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사는 것 해보겠습니다. 네, 스미리.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집이랑 가까운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저녁 피아노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됐어요, 딱. 오. 네. 네, 그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가는데 제가 원래 어릴 때 그 피아노를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시골이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아주 좋은 사는 것, 쇼핑. 네, 수련관이면 저렴하겠네요. 네,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아, 정말 싸다. 일주일에 2번 5만 원 정도 하고 네, 있어요. 좋네요. 네. 네, 효블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네, 요즘 이것저것 전시도 좀 많이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요시고 사진전이라고 있거든요. 요시고. 그래서, 네, 그 요시고라는 분이 이제 여러 나라의 좀 수도 같은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길거리 이게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를 한 건데 한국도 있고 뭐 도쿄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울 뭐 도쿄 뭐 이제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같은 이제 같은 나라의 정서나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니까 사진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오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 사진들이 제일 좋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막 노포인데 되게 오래된 뭐 단골일 것 같고 이게 막 그 사진 안에서 서사가 막 전달되는 거예요. 예, 시대는 어떻게 돼요? 현대. 현대. 네, 이제 그분은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사진을 찍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진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꼼장어 집에서 테라나 뭐 다른 맥주 테라. 아니고 그 딱 카스랑 이제 소주랑 딱 봐도 소맥 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되게 편안해 보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전이 되게 생각보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도 이것저것 좀 전시도 찾아보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한번 교양 있는 생활. 피아노가 더 교양 있지 않아? 다들 교양 있네. 사진을 잘 찍으시잖아요, 효블리. 아니에요. 우리끼리 한번 아쉽다 이게 소리만 나가서. 그러면 효블리 사진전 한번 할까요? 여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되게 작은 다들 강점만 봐주시고 아주 따뜻합니다. 네. 자, 교양 있는 걸로 계속 가나요? 네. 여기서 끝났습니다. 교양의 종료. 네, 뚝딱이는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저는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물놀이라는 것을 하고 왔어요. 어머, 나도 가고 싶다. 아직 9월 달까지 그 개장을 하긴 하던데 제가 어디? 그 북한산에 통일로 무슨 통일로? 뭐 워터옥 푸른옥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수영장에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그 경기 북부 출신인데 그 의정부 사람들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제 거기에 오림피아라고 해요. 오림피아 자항 쪽에 수영장인데 야외 수영장인데 방갈로가 이제 수영장을 다 두르고 있어가지고 어른들은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밥 먹고 뭐 컵라면 먹고 이렇게 하고 애들은 이제 뛰어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갔던 데거든요. 여름에. 어머 애프터 선이네요. 그러네. 영화를 위해서 좀 누구랑 가셨어요? 요번에 간 거는 이제 그 전에 일했던 이제 그 분들이랑? 직장에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갔는데 그랬구나. 네, 그게 또 요새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갈로가 있고 이제 먹을 거를 방갈로. 네, 쌓아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되게 옛날 수영장인데 그래서 그 오림피아 옛날에 갔던 거긴 아니지만 벽제 쪽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물놀이를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물놀이 좋아하는데 네, 같이 사는 박불고객이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진짜? 아쉽다. 오리발이라는 걸 저 처음 써봤어요. 근데 오리발을 왜 쓰는지 알겠더라고. 오리발 빨리 나가죠. 진짜 빨리 나와요. 아유, 내가 그냥 나 수영,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돌고래가 되는 거죠. 오 진짜 진짜 써보셨죠? 쑥 나가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리발을 이래서 쓰는구나 사람들이. 그렇죠. 다 기구의 도움을 받아요, 인간이. 내년에 꼭 가보세요. 네. 저도 조스를 봤거든요. 조스가 재개봉했거든요. 근데 좀 꽤 되긴 했는데, 근데 그게 79년도 영화인가? 하여튼 엄청 옛날 영화예요. 35년이 넘었는데, 조스는 1975년 영화로 50년 전 영화입니다. 네, 와, 명작은 명작이다. 이게 정말 연출을 너무 잘했고, 그 음악 아시죠? 빠밤. 빠밤. 너무 진짜 별 거 없고 잔인한 거 없는데도 너무 이렇게 무서운 이런 거를 너무 연출 잘했고
그리고 뭔가 좀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 우리 스티븐 그죠. 네 스필버그 우리 네, 제가 파벨만스라고 예전에 한번 스티븐 스필버그 전기 영화 소개하셨죠. 소개했는데 네. 그 영화도 다시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친구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친구? 친구는 우리 아니죠. 친구. 오빠죠, 오빠. 우리 스티븐 오빠가 어떻게 영화 만들었는지 볼 수 있고 조스가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들었대요. 왜냐면 실패할까 봐. 실패할까 봐. 그리고 뭐 그거 예전에 CG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상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바닷물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밖에서는 작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속에서 누가 그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냥 상어는 안 보이면서 발만 이렇게 보이는 그게 더 무섭잖아. 상어의 시점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연출을 하는 그래서 막 자기 망할 줄 알고 자기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잘 돼서 우리가 요즘 스티븐 스필버그를 알게 된 거죠. 네. 영화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애프터 선을 추천하신 효블리의 추천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천사. 이번에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뚝딱이가 먼저 톡방에서 오늘 띄었고 뭐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보셨나요? 애프터선 보셨나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잊고 있다가 주말에 뭔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뭐 보지 하다가 넷플릭스에서 애프터선을 보자. 뚝딱이가 추천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봤는데 일단은 되게 신선하고 좋은 의미로 충격적이었다. 영화가 뭐 특별한 기승전결이랄 게 없어요. 이거 뭔가 되게 신선한 구조인데 어떤 이야기를 친절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보는 내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딸이 여행을 가서 어떤 에피소드를 겪고 예를 들면 전형적인 영화들은 뭐 갈등을 겪는다던가 갈등을 통해서 뭔가 더 돈독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딱 멀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갈등 구조랑 관계 구조나 이런 것들 막 보여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걸 막 풀이해가는 요소들이 있고 전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영화를 또 이전에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다 타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대담하고 창의적이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가 끝나고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굉장히 특별한 영화다라고 네. 예, 소개를 드리고 싶고 추천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 네, 좋네요. 영화가 끝나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좋네요. 그래서 두 번을 보게 돼요. 지나간 이야기들이 과연 내가 생각한 것이 진짜 맞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엔딩이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물론 뭐 검색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을 처음부터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두 번째 볼 때가 훨씬 더 몰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 빌드업 미쳤다. 와, 이 감독 진짜 칭찬받을 만하고 천재성 얘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번 보셔야 되는 영화다. 네, 그러면 영화 속으로 고고고. 네, 효블리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애프터 선이 큰 사건이 있거나 기승전결이 뚜렷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화 진행 순서대로 장면 장면을 이야기할 거지만 얘기하실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언급하지 않으면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오프닝 크레딧 올라갈 때 툭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화면에서 오래된 비디오 장면이 보이는 걸로 봐서 비디오 테이프 감는 소리, 뭐 비디오에 비디오 테이프 넣는 소리 이런 거인 것 같은데요.
딸 소피가 캠코더가 신기한 듯이 아빠를 찍으면서 자신은 11살이고 아빠는 130살인데 이틀 뒤에 131살이 될 거라고 합니다. 11살 때는 사실 30살이면 진짜 130살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11살에 지금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묻는데 아빠가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좀 진지한 성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11살에 30살에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통령 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는 뭐 자세한 이제 법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모르니까 네. 몇 살 이상만 뭐 출마 가능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현실적인 여건과 요소를 이거 다 떠나서 뭔가 이렇게 되게 자의식 과잉 상태인 거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 땅에 뭔가 거대한 사명과 역사를 지니고 태어난 줄 알고 아 내가 뭐 대통령쯤 되지 않겠어라는 엄청 거대한 꿈을 꿨던 게 딱 초등학생 때까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되게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다 그렇지 뭐. 네. 근데 제 30살 때 현실은 그 궁핍한 서울 생활 이제 막 찌들어서 힘들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6학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이 친구들이랑 졸업 전에 그 약속 같은 걸 했어요. 28살이 되면 그 남한이래.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오셨어요? 남주선으로 지금 잠깐만요. 수상한데 남산 정원이 듣고 있진 않을 겁니다. 네. 남산 팔각정에서 보자. 진짜. 네. 어머. 수상하시네 많이. 남산 팔각정도 팔각정도 좀 수상하고 여러모로 지금 행보가 약간 그래서 수상한데.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그때 선생님이 그 나이가 많으셨는데 근데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이제 문집 같은 것도 같이 모아서 내고 뭐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으신 분이네요. 28살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만날지 써보자 뭐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다 막 이런 걸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전 당연히 제가 완전한 성인이 이제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때쯤이면 뭐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잘 나가는 여성 커리어 우먼의 모습에 뭐 결혼도 하고 뭐 애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막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28살이 뭐야 지금 이제 너무 어리죠. 예, 지금 생각하면. 예, 이게 아주 훌쩍 지났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죠? 예. 네. 왜 안동역 그것처럼 그래. 만났으면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동역? 저도 아, 안동역 3일. 보고 그분 안동역에서 생각나더라고요. 만나기로 했잖아요. 한 번만 나오셨어요. 한 번만 번은 나오고. 해외에 있었고 그 폭발물 설치했다고 또 거짓 그날 제보가 아침에, 들어와서 누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민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그거 보려고 이제 다 해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이었구나. 그날 아침에 안동역에 폭발물 설치했다. 웬일이야. 근데 저는 다큐 3일을 봤는데 그 일주일 뒤에 유튜브에서 그 방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봤거든요. 그랬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3일이 만나고 나서 3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나기 전 3일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머, 진짜? 찾아가는지 그런 아. 거를 이 PD의 3일을 담거든요. 네네. 그 안동역 그 3일 그 다큐 3일은 안동역에서 그 다큐 3일을 찍던 PD가 그때 우연히 만난 여학생 2명을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모르겠어요. 정확히 10년 된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10년인가? 그래서 10년인가 보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자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그게 이제 8월 15일이었잖아요. 이루어질지를 막 그 모든 네티즌들이 주목을 했었죠. 근데 그날 아침에 또 안동역에 폭발물이 설치가 된다는 참 공교롭네요. 네,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뚝딱이 얘기 안 뚝딱이 했어요. 30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저는 11살 때 음,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을 다 까먹은 걸 수도 있는데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11살에? 30살에 뭐 했을지 생각 30살은 너무 먼 안 나이였나요?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실제 30살도 별로 좋은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저도. 네, 그랬네요. 예,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 비디오 하면은 30살에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아빠를 줌하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디오를 보고 있던 인물의 그 그림자가 갑자기 그 모니터에 어른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른이 된 소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디오 화면이 막 깨지면서 감기는데 화면이 암전된 뒤에 사이키 조명 속에 어른 소피가 보입니다. 이게 꿈인지 상상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이제 이때부터 사이키 조명이 영화에서 조금씩 삽입되기도 하고 비디오 화면이 빨리 감기 뭐 이렇게 교차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기억과 회상으로 이루어진 영화라는 것을 감독이 초반 1분 정도 안에 아주 치밀하게 세팅한 것 같아요. 아까 그 효블리가 말씀하셨듯이 영화를 2번 보면 정말 치밀하게 세팅했다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진짜 약간 우리가 프레임 안에 있는 게 기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레임 밖,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는 사실 상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얼개로 예,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 세팅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제가 아까 오토녀들을 소개했을 때처럼 그 여행 가이드 벨린다가 튀르키예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잘 안내하겠다는 관광버스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빠가 벨린다를 흉내내면서 벨린다? 토레몰리노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때 보니까 아빠가 성격이 이렇게 좀 타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성격이 아닌가. 본인이 사실 이런 성격은 본인은 또 스스로는 엄청 또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2번 봤을 때 느꼈어요. 저는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아빠가 되게 밝은 성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저는 이때 그 소피가 토리몰리누스 계속 한 3-4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어린이의 특성을 좀 잘 표현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면 이게 낯선 환경에 지금 와 있잖아요. 소피가. 근데 또 그 토레몰리노스라는 낯선 말처럼 이게 좀 소심해지는 자기 신이 소심해지는 이런 느낌을 그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함으로써 뭔가 적응하려고 하는 느낌이 그때 좀 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 말에 어떤 마법 같은 게 있어서 하울링 같은 걸 만든 게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피가 좀 많이 귀엽게 느껴졌고요. 버스는 한참을 달려서 호텔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트윈룸으로 예약을 했는데 침대는 하나뿐이에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그냥 같은 침대에 잘 것 같은데 굳이 또 작은 침대 하나를 부탁을 해서 아빠가 작은 침대에 자고 소피가 이제 더블 침대 큰 데에서 잠을 자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 볼 때도 그랬고 2번째 볼 때는 더 좀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이게 상황이 사실 내가 여행사에 돈은 적절하게 다 지불했는데 트윈 베드가 아니라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침대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항의를 하는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온화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번째 보니까 이게 사실 아버지가 되게 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그때 충분히 화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화를 내지 않잖아요. 네. 톤만 들으면 너무 그냥 평온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딸이 먼저 피곤해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베란다 밖에서 뭐 흐느적거리고 되게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담배 피우면서. 네, 네. 그게 저는 처음에 춤추는 줄 알았어요. 저도 춤추는 줄 알았어요. 2번째 보니까 그냥 몸부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도 화가 날 때 화가 나지 않고 그 상황이 뭐 이렇게 신날 일이 없는데 좀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몸을 그냥 움직이면서 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들이 두 번째 볼 때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거 읽어보니까 그게 태극권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극권을 하는 그쵸. 근데 딱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뒤에- 태극권 같지는 않았어 나도. 그죠. 응. 뒤쪽에 보면 실제 아빠가 자기가 태극권 할 때 동작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선이 지금 기쁠 때 기쁘지 않고 화날 때 화나지 않는 상태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근데 저는 네 나중에 다시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벌써 네. 얘기하기 네,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날 캘럼은 수영장에서 소피에게 선크림을 발라주면서 건너편에 있는 애들이랑 놀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려 11살이 된 소피는 나는 이제 애가 아니야. 꼬맹이들이랑 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소피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도 아니면서 청소년도 아니면서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상태잖아요. 그날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 그 에딘버러에 있는 엄마한테 소피가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호텔은 우리 호텔은 아니야. 우리 호텔에는 국제 전화를 못 해서 다른 호텔에 와서 전화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캘럼의 경제 사정을 그 호텔도 그 트윈룸을 예약했는데 베드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공사 중이야 여기가. 그래서 뭔가 일단 상황이 안 좋아. 아주 고급 호텔에 간 건 아니고 되게 좀 이제 저렴한 호텔에 간 것 같고 그래서 캘럼이 경제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이제 앞에서 그냥 살짝 깔아 놓았는데 우리는 그냥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저는 이때 전화를 끊기 전에 캘럼이 그 이혼한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혼한 분한테 I love you라고 하더라고. I love you too라 그랬나? 그래서 참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소피도 물어보잖아요. 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했냐. 그러니까 엄마 가족이라고. 가족이니까 하는 얘기는 너나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할머니한테 하듯이 그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모든 장면에 의미들이 굉장히 있다고 느꼈는데 그렇게 통화를 하고 또 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은 좋게 헤어진 것 같고 다만 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 것을 또 암시한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네요. 네. 너무 어렸을 때 결혼했고 그치. 왜냐면 20살 때 소피를 낳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캘럼이 20살 때고 아마 소피 엄마도 20살이거나 뭐 19살이거나 이렇게 그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장면이 소피가 리조트의 모터사이클 오락기 앞에서 마이클이라는 소년을 만납니다. 약간 이제 통통하고 귀여운 그런 외모인데 저는 이제 뭔가 안심이 되는 외모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 평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어린 소녀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항상 긴장하게 되잖아요. 경계심이 들거든요. 얘가 무슨 사고를 당할까봐. 아마 남성들은 못 느낄 거야 이거를. 근데 되게 막 그런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약간 안심이 되는 외모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빠랑 포켓볼을 하러 가는데 한 무리의 청년들이 지나가잖아요. 나 굉장히 긴장됐어. 거기는 안심 안 되지 안심은 않았어요? 안 되더라.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더라 거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청년들이 아빠에게 시스터즈 네임을 물어봐. 동생 이름이 뭐야? 라고 이제 아빠가 아니고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더니 뭐 내 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근데 그 청년들도 보니까 괜찮더라고. 왜냐면 어떤 애가 그 욕을 하니까 야 말 조심해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 애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락실에서 모터사이클도 타고 포켓볼도 하고 큰 사건 없이 부녀가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캘럼이 소피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캘럼은 엄청 진지해요.
진지하게 하는데 소피는 아니 그러면 손목을 안 잡고 따르게 공유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때 우리 캘럼이 소피에게 그 솜으로 뭘 이렇게 얼굴에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애프터 선이 아닐까. 우리가 선크림 말고 애프터 선이 그 얼굴이 막 태양에 있고 나서 그러니까 태양 후예라는 뜻이잖아요. 태양에 있고 나서 달갑게 달아오른 그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화장품이 애프터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프터 선을 발라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또 애프터 선인데 이게 약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탄 거잖아요. 피부도 탄 거고. 근데 이제 인생도 어느 순간순간이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상처가 되는 거잖아. 어떤 순간순간이 그때 그냥 지나갔던 건데 그게 뭔가 쌓여서 나한테 좀 아프게 다가올 어느 순간 떠올리면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아픈 순간순간들을 약간 애프터 선처럼 진정시켜주는 사후처리.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닐까. 저는 애프터 선이 그 기능의 화장품이 맞는데 맞아요. 저는 그 일광욕 할 때 오일 발라주잖아요. 전 그게 애프터 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자주 나오잖아요. 오일 발라주는 게. 선크림. 그러니까 이게 선크림이 이게 타지 말라고 발라주는 게 아니고 썬텐 크림이야 일종의. 걔가. 잘 타라고. 네, 그러니까 화상 없이 타게 해주는 그걸 이제 애프터 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한번 여행 가서 선크림인 줄 알고 잘못 애프터 선을 사본 적이 있는데 그 잘 타라고 이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잘 타게 선텐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잘 타게 하는 어떤 미용의 그것도 있지만 그 진정시켜주는 복주가 얘기한 것 체리 복주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화상으로 달아오르지 않고 보호해주는 역할. 그렇구나. 일광으로부터. 그래서 저도 근데 감상은 같은데 네네네. 이 피할 수 없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나 비극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영화 전반에서는 우리가 아빠가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의 돌봄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소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증을 느끼긴 하지만 아빠는 계속 뭔가 신경 써주고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적어도 애프터 선을 꼼꼼히 발라주는 거. 네, 그래서 저도 그러네요. 오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그 애프터 선을 발라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언제는 소피가 아니야 내가 바를래 하다가 아니야 내가 발라준다니까 하면서 또 아빠는 끝까지 그걸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아무리 유약했더라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애프터 선이고였구나. 저도 계속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보여진다고 하는 게 그 선크림 발라주는 걸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기운이 없고 너무너무 우울해도 어쨌든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아빠의 싶고. 생각에는 이게 이제 자기가 여기서 내 삶을 끝내더라도 같이 하는 이제 마지막 여행이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자꾸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호신술도 알려주고 뭐 담배는 나쁜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마약도 계속 나쁜 거야. 마약도 안 돼 하지만 너 무슨 어떤 걸 할 때 나한테는 다 얘기해도 돼 이걸 이제 계속 상기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는 마지막이라고 이제 이거를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 없이 얘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계속 선크림도 발라주고 싶고 그리고 애프터 선 찾아보니까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니까 그게 그 선크림도 있지만 해가 없는 상태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이 영화에서 쓰인 게 아닐까. 네. 저도 이 선 오일 그 크림이라는 의미를 알기 전에는 애프터 선이란 말 자체가 조금은 슬프고 우울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난 밝게 느껴졌는데.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돌봄으로부터 좀 벗어난 상태, 이제 선이라는 걸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느껴져서 좀 굉장히 감상
감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중의적인 의미였던 거를 알게 되면서 네, 제목을 정말 잘 지었네요. 정말 잘 네. 좀 사랑 아빠의 사랑을 그 안에 좀 담아놨구나. 아빠라는 존재를 애프터 선으로 기억을 하는 게 괜히 제목을 이렇게 진 게 아니구나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뭐 서로 방수 카메라로 서로 찍어주고 뭐 선탠도 하고 사우나도 하면서 소피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게 좋다. 노는 시간에 태양을 보면 아빠도 같은 태양을 보고 있겠지. 그래서 비록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같이 있다는 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슬펐어. 제목이랑 또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엄청 슬픈 말이네요. 네, 그래서 느리게 휴양지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영하고 낮잠 자고 먹고 그래서 이제 저녁 메뉴가 뷔페식인데요. 근데 아빠가 잘 먹고 뭐 런던 근처로 이사 갈 거고 네 방이 거기 있을 거다. 그랬더니 뭐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싶다. 소피가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리조트 직원들이 나와서 마카레나를 막 칠 때 아빠가 그 빵을 집어 던지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 네. 근데 아니, 저는 그랬었어요. 이게 딱 그 전 장면이 말씀처럼 딸과 아빠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 런던의 방을 노랗게 자기는 방을 꾸미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노란색이나 이제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음 장면이 마카레나 단체 티가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조트 티가 영화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노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노란색 자유이용권, 자유이용권 가진 빨지 사람들이 대체로 밝아요. 밝고 즐거운 상태야. 근데 마카레나를 막 신나게 단체로 막 추고 있는 그 장면이 아빠가 보기에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자기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저렇게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좀 짜증스러움이 올라온 것 같고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던지고 갈까라는 식의 장난적 요소를 껴서 애가 뭔가 내가 이 아이와의 여행을 망치고 싶지는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 자리를 좀 피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회블리 얘기를 들으니까 그 봄에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진다고 해요. 왜냐면 날씨가 좋을 때 세상은 밝고 다 이렇게 화사한데 나는 더 이렇게 대비가 돼서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근데 보면은 일단 아빠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 휴가만큼은 같이 올 수도 있긴 해도 아빠랑 소피랑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그리고 별별 대화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그런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나 그거 너무 재밌어. 클레어랑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뭐 학교 담임 선생님 얘기하는데 막 아빠가 그 미인 막 이러잖아. 글래스고 출신? 뭐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미인이잖아. 예뻐서 내가 점 찍어뒀지 막 이런 느낌. 그런 대화 그냥 서스름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이 그 애프터 선 휴가 안에서도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화를 2번 봤는데 2번 다 밝은 면만 봐서 그 지금 슬프다고 생각한 그 부분들 있잖아요. 저 하나도 안 슬프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슬프지 않고 전 즐겁게 봤어요. 아까 그 소피가 같은 태양에 있는 그것도 나는 별로 슬프게 안 봤고. 저도 따뜻하게 봤는데 애가 참 성숙하네.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그러네요. 네, 지금 이후에.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하니까 슬퍼서 같이 약간 눈시울을. 저도 볼 때는 그 순간순간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이제 아빠의 감정처럼 혹은 이제 소피의 감정처럼 이게 좀 우울했다가 그럼에도 되게 소중했다가 그래도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 아빠도 역시 그렇고 소피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무기력했다가도 그럼에도 이 시간을 좀 잘 보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 이제 그거를 좀 그 감독의 그 의도처럼 고스란히 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날 밤 캘럼은 참 캘럼이 계속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약간 다친 것 같은데 기부스를 이렇게 물에 담가서 혼자서 자르잖아요. 근데 가위가 무슨 코털 깎는 거예요. 엄청 작은 가위로 자르는데, 근데 소피는 방에서 잡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화면인데 한쪽 그 화장실에 있는 캘럼이 있고 이쪽에 방에 있는 소피가 있는데, 소피가 잡지를 약간 러브 막 이렇게 있는 조금 야한 걸스러브 얘기 그런 잡지인 것 같고, 근데 또 아빠는 얘가 다른 책을 읽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책 재밌어? 라고 했더니 지방자치가 무슨 뜻이야? 막 너무 갑자기. 웃겼어요. 갑자기 이제 그거 보다가 아빠가 물어보니까 책 바꿔가지고 지방자치가 무슨 뜻이야? 이러는데 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캐치를 못했어. 나는 아빠의 모습에 집중하느라고 소피 그거를 못 그러니까 보고 오히려 아빠는 진짜 지금 막 기부스를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 진짜 잘 안 되는. 잘 안 되고 있고 좀 이렇게 긁혀서 피가 나지 않나? 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팔 붕대를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을 때 그 장면에서 아마 소피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빠 팔 왜 다쳤어? 했을 때 그 장면이 맞나? 많이 한번, 아팠어? 막 이렇게 묻는, 예전에 네, 대사가 있는데 아빠가 모른다고 해요. 맞아요. 자기 왜 다쳤는지 모른다. 음. 그때는 그냥 다친 어떤 뭐 고통스러운 순간을 애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저랬다라고 저는 그냥 대충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진흙팩을 할 때 어깨를 또 다쳤잖아요. 맞아요. 아빠가. 그래서 딸이 또 묻거든요. 아빠 어깨는 왜 다쳤어? 아 모르겠어. 언제 다쳤는지. 근데 진짜 그때 딱 들으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전날 밤에 또 사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술에 취해서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좀 유추가 됐던 게, 술이 취해서 만취해서 거칠게 자기의 몸을 다루고 막 부딪히고 막 바다에도 막 만취돼서 뛰어들고 위험한 어떤 행보들을 많이 하잖아요. 취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을 길거리에 있는 남이 버린 담배꽁초도 막 그냥 피고,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본인을 좀 학대하는 파괴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렇게 계속 다치고 회복하고 다치고 회복하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좀 지내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잘 잘리지도 않는 굳이 그런 그러니까. 걸로 막 사투를 벌이는 것도 전 자기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더 좋은 도구를 찾아서 본인을 다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프런트에 좀 빌리지.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좀 괴롭히는 것들을 맞아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힘들게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같은 방에 있지만 뭐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을 잘 표현했는데 사실 모르죠 뭐.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 그 장면 자체가 아까 음. 최리복주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간이 서로 다른 곳에 이제 서로 앉아서 대비되게 색깔도 달라. 조명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우울한 파란 방간, 밝은 노란 방간. 소피는 아빠를 모르고 아빠도 소피를 모르고. 예, 다음 날은 이제 물안경 때문에 약간 그 가족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소피가 다이빙을 못 한다고 하는데 아빠는 작년에도 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캘럼이 물안경 쓰라고 던졌는데 소피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물안경이 가라앉으면서 잃어버리는데, 이게 정말 별일 아닌데 가족 사이에 이렇게 약간 사소한 걸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열받고, 근데 또 열받은 게 또 화나고, 내가 왜 이런 일로 열받았지? 좀 막 삐졌죠. 이러면서 비싼 거니까 또. 아 맞아. 그리고 또 경제 돈도 상황이 안 없는데. 좋은데 또 소피가 그러잖아. 잘못했다고. 자긴 정말 몰랐다. 비싼 거지라고 하는데 또 이 A의 마음이 또 안쓰럽고. 좀 그 상황을 풀어보려고 애가 먼저 또 말도 걸기도 맞아요. 하고. 성숙하더라고. 그때 애가 이제 물안경을 빠뜨렸을 때 나는 애가 저 없는데 물안경 손에 이런 얘기했을 때 확 들어가잖아요. 잠수하잖아요. 그때 그 허우적거림이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랬구나. 그 아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장면들 중에 그 붕대나 어깨 다친 거나
저는 이제 바닷속 깊이 막 혼자 들어가면서 허우적거릴 때 그 물안경을 이제 찾겠다는 장면으로 연출한 거긴 하지만 우울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일상에서의 고통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계속 허우적거리게 되고 있는 이 깝깝한 압력 높은 밑으로 막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표현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어요. 직접적이지 저도 않으면서도. 큐블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진짜 우울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우울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너무 잘 그러니까 그 표현? 느낌으로 관객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는 내내 아빠가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너무 위태롭고 이 사람이 계속 베란다에서도 이제 서 서 있는 있고. 것도 그렇고 저도 이 장면에 물 장면에서 아빠가 그게 없잖아. 라이센스가 없는데 있다고 스킨스쿠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올라올 수도 있겠다. 나도. 이 위로 뜨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사고 날까 봐 어떤 걱정했어. 그 아빠의 불안하고 우울하고 위태로운 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근데 배우도 너무 눈이 깊어가지고 그 우울한 그 눈이 깊은 어떤 공허함 같은 게 있는 눈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 보는 사람을 그 느낌으로 이제 데려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전체가 이제 다 어떤 딸의 기억 속에 있는 거라서 어떤 팩트나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막 기억을 더듬는 영화니까. 근데 그 안으로 이제 각자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이제 영화에 여백을 주면서 좀 관객을 데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우울감을 너무 잘 표현했다. 정말 잘 네. 표현했고 그만큼 우울한 사람의 일상이 어떨지 너무 잘 느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팔 붕대 같은 경우도 붕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깁스를 하고 있으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팔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싶지만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흡사 거의 이제 자기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네, 그 아빠의 연기가 그 우울함을 마구 드러내지도 않고 숨기면서도 이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연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 위에서 아까 켈럼이 스킨스쿠버 옷을 막 입는데 잘 안 입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직원이 자기는 40살 되기 전에 아빠가 데릴 거라고 생각 못했다라고 하는데 켈럼이 40살은 상상도 못하겠다. 자기는 30살 됐을 때도 너무 놀랐다. 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 혼잣말인 거 아시죠? 혼잣말. 그 아빠의 혼잣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두 그래? 번째 볼 저는 그게 그냥 상호 대화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장면을 막 이렇게 깊게 보니까 그 직원이 이제 사실상 그 아빠의 상황을 서술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자기가 뭐 40살이 되어서야 아빠가 될 줄 알았는데라는 얘기는 직원이 하지만 혼잣말로 이어서 하거든요. 나는 40살이 어떨지 상상도 안 되고 30살이 되었을 때도 깜짝 놀랐어. 예상치 못한 이제 뭐 임신 그리고 결혼 그 생활에 대한 또 버거움, 막막함, 경제적인 무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직원이 앞에 먼저 이제 말문을 트게 하고 혼잣말이었지만 이렇게 내뱉음으로써 관객이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이 결혼 생활의 시작이 원치 않았고 그것이 힘들었고 자유롭지 못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고향이 자기는 그립지가 않다. 그 남자는 자기는 이제 항상 고향으로 맞아.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빠는 자기는 이제 고향이 그립지가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결혼 생활도 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도 때도 우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생일을 그때 기억 못해. 생일을 기억 못해. 11살 때 생일이 어땠냐고 소피가 물으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길을 잡아당기면서 장난감 가게로 갔다. 그 아빠가 성격이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이런 우연히 만난 직원이 자기 원래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게 훨씬 좋은데
아이가 곧 태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 아 정말요? 저도 좀 그랬는데 내지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푸는 성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꾹꾹 눌러 담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좀 만성적으로 우울감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네, 그 다음 장면이 보면 이제 뭐 해마도 보고 문어에 머리도 올리고 즐겁게 지낸 소피가 호텔 침대에 누워서 약간 우울하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캘럼이 괜찮냐고 묻고 소피는 아주 근사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더니 지치고 멍한데 뼈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이다. 그냥 몸에 힘이 없고 다 지쳐서 가라앉는 이런 이상한 느낌이라고 말을 해요. 이 감정들은 캘럼이 정말 너무 잘 이해하는 감정들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아빠 표정이 정말 안 좋아져. 그 너무 잘 아는 표정이었어. 그게 어떤 건지. 그치. 그리고 거울을 보고 양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빠가 거울에 침을 팍 뱉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침을 뱉을 게 아니라 말을 뱉으라고. 그게 그런 것 같았어요.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한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나는 근사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집에서 충들어져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몸과 기분과 가라앉는 뭐 우울감 이런 걸 이제 딸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제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적인 표현 그런 내가 싫어 이런 것도 있고 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기처럼 될까 봐. 그래서 바로 어떤 기분 화제 전환으로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맞아요. 우리 여기 놀러 온 거지? 이러면서 맞아. 애써 막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아빠의 그 보는 책이 이제 나오잖아요. 비디오 맞아요. 카메라 화면 네. 옆에. 근데 태극권이랑 명상이랑 글쓰기인데 우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이 이게 되지. 자기 돌봄을 이제 본인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태극권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혼자 하는 것만 해. 맞아요. 그래서 너무 나 같아. 난 너무 너무 좀 밖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작용을 그러네. 다 혼자 하는 하고 거네. 아니면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술을 계속 마시고 약 먹는 장면도 없고 이렇게 자기가 어쨌든 노력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담을 받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혼자 어떻게든 그냥 끌어안고 노력은 그래도 해. 자기 자신을 괴로우니까, 개선하고 벗어나고 싶고 싶어서. 힘들고 하니까. 근데 저희 주변에도 그런 많이 명상과 많잖아. 요가, 명상 글쓰기 이런 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 그게 뭐 나쁘진 않은데 취미처럼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시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게 사실 적극적인 치료는 아닌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치료가 동감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네. 사실 뭐 이제 약을 적극적으로 처방받고 해야죠. 네. 그래서 다음 날은 어김없이 밝아옵니다. 캘럼과 소피가 카펫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캘럼이 가게 주인이 그러는데 카펫 문양마다 다른 사연이 있대. 그러면서 카펫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보니까 850 파운드. 그래서 제가 다들 하나로 계산해 잘 보니까 기억하네. 너무 놀라서 찾아봤습니다. 150만 원 좀 159만 넘더라고요. 넘더라고요. 한 1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럼이 사기에는 좀 고가죠. 네. 제가 사기에도 고가인데요. 네. 그래서 이때 다시 리조트로 와서 소피랑 있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막 지나가니까 같이 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피는 언니 오빠들하고 놀고 아빠는 결국 카펫을 삽니다. 그래서 카펫을 자기가 산 카펫의 영수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염없이 카펫 옆에 앉아서 카펫 문양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카펫을 왜 샀을까요? 저의 나름 같은 우울감을 느끼는 우울증 환자로서 저도 제가 추측했을 때는 소비 충동 구매나 어떤 자기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소진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것 플러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그냥, 보여지거든요. 우울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관념이 없이 그냥 이제 뭐든지 좀 이렇게 소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적인 마음 플러스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 카펫을 사는데 돈을 다 그냥 소진해 버린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이 좀 아, 그렇구나. 더 강해서. 그리고 이제 주인이 설명할 때 카펫마다 다 사연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징과 이제 문양과 무늬가 각각 다 다르다. 네. 뭐. 근데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되게 자기 같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다 다른 이제 삶의 무늬와 궤적이 있고, 그리고 그 고가의 카펫을 선뜻 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짜증스럽고 또 그러니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탕진하는 것도 이제 뚝딱이 말처럼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인데 이것도 못 살까. 근데 그 의미를 또 붙이면서 한참 뭐 들여다보고 하는 장면들이 또 자기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 소피에게 선물을 한 걸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성인의 소피가 그 자기 집에서 그 카펫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선물로서도 좀 뭐 생각을 염두를 하지 않았을까. 좋은 선물이죠. 사실 좋은 유산. 왜냐하면 저도 요새 그 제가 작년에 쓸데없는 걸 많이 샀더라고요. 백수여가지고 당근에 요새 계속 그 당근 셀러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셀러로서? 예, 팔 게 없어요 집에. 못 나가는 게 없어. 근데 쓸데없는 걸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제일 비싸게 판 게 뭐 11만 원짜리 이제 샌들인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그냥 한 번 쓰고 뭐 이제 누구 결혼식 간다고 갑자기 결혼식 가야 돼 해가지고 막 되게 비싼 막 한 12만 원짜리 가방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집에 안 쓰고. 네, 그런 얘기 택도 안 있더라고요. 떼고. 그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면 뭐 보통 자기 보상 심리로 많이 사기도 하고 슬프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쉽게 산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절한 가격인지 여부를 따지지 따지지 않고 사게 된대. 그래서 그것들을 사고 당근에 다시 얼마에 내놔야 적절한 가격일까 그건 또 신중하지. 그건 엄청 신중하고. 살면서 요새 느끼는 건 살 때 비싼 걸 사야 된다. 대팔기에도 이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카페트가 좀 뭐랄까 이제 소진의 의미보다는 의지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의지는 아니지만 이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돈 쓰는 거잖아요. 쇼핑이라는 의미가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는 뭐 소진이고 그냥 탕진이고 소비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도 뭔가 몸부림이고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아빠가 그래도 끝까지 완전히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걸로도 볼 수가 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어릴 때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제 생업에 뛰어들고 그렇게 한 10년 이상 달려온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좀 궁핍하고. 그래서 이 모녀의 부녀 간의 이 해외여행이라는 게 큰 비용을 어쨌든 들였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자체도 처음일 것 같아. 이렇게 큰 돈을 자기가 막 써서 이 여행을 준비하는 거나 카펫이라는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이렇게 죽기 전이 아니고선 하지 않았을 것만 같아요. 그게 네. 큰 결심. 그런데 그 튀르키 유럽 사람들이 튀르키에 여행 가는 게 그렇게 큰 맘 먹고 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용평 리조트나 그래? 강원도 시원한 리조트 가듯이 물론 이제 휴가를 즐기는 것 자체가 맞아, 문화가. 그 돈을 안 쓰면 가장 아끼는 거긴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휴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저가의 휴가 상품으로 튀르키에 가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아빠는 저렴한 거를 골랐을 것 같고 그 소피가 그 이후의 장면인가요? 그
노래 대회에 네, 나가잖아요. 가라오케의 밤. 네. 근데 그때 소피가 너가 신청했어 아빠 너가 신청했어 그때 왜 늘 하던 건데 5살 때부터 했던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아빠랑 그런 이렇게 휴가를 와서 이렇게 즐긴 그 예, 경험이 계속 있었던 이혼하고 거야. 나서는 계속 아빠랑 그 여름 휴가를 이렇게 일주일을- 휴양지에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아이가 연기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그 어색하고 뻘쭘한데 그래도 그 완곡해내는 그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나까지 생각을 했고 뻘쭘하지 않았어요? 나도 좀 그쵸.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연기를 보기 잘했지. 힘들었어. 그랬고 그 장면에서 유추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5살 때는 이제 둘이서 노래를 부를 만큼 아빠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밝았지. 자기가 아무리 힘을 내도 같이 노래 부르고 싶지 않고 앞에 저렇게 나가서 하고 싶지 않고 나 아빠가 중간에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가졌어. 그러니까. 소피처럼. 나도 소피도 그 생각했을 소피도 것 그 같아. 생각했을 거야. 아빠 나와 이런 느낌이었어. 노래를 눈빛으로 부르면서 계속 부르잖아. 지금이야 맞아요. 나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던 근데 것 같아요. 노래를 또 너무 못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 학원 보내준다고 할 때 너무 웃기지 않았어? 나는 너무 웃겼. 나 노래 못한다는 거네. 됐어 돈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가 상처를 막 긁었지. 서로 긁어. 그러니까 감독도 전 좀 지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지독하게 응시하는구나 그 상황을.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완곡을 한 소피가 대단한 것처럼 그 완곡한 거를 다 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분위기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페이드아웃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완곡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하고 대화까지 하는 거를 맞아. 담는다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거. 그 아리엠의 루직 마이 릴리전이라는 네. 곡인데, 너무 네. 그래서 여기 이 영화가 음악을 엄청 세심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 가사도 약간 가사로 맞게, 얘기를 가사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때 딱 그 인기 있었던 노래들은 맞아요. 그 반가운 시대에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 마카레나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절에 맞는 20년 전의 시대에 맞는 그런 음악을 쓰는데 이제 루직 마이 릴리전은 뭐 직역하면 종교를 잃어버리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 이성을 잃어버리다 인내심의 한계에 달하다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소피가 부르는 부분이 뭐 인생은 위대해 당신보다 위대해 당신에게 거리감이 느껴져 당신이 애쓰는 게 느껴져 당신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들려 그런데 이게 다 꿈이야 뭐 이렇게 이런 가사를 이제 소피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이걸 완곡을 들어봤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상처를 내잖아. 난 노래 못 부른다는 거네. 돈 없잖아. 막 이런 학원을 어떻게 보내줘. 막 이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긁히고 이 또 아빠가 제대로 긁혔죠. 그쵸. 그래서 들어가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나 안 갈래 이러면서 아빠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소피대로 화가 나서 남는데 이때 이제 젊은이들이 술 마시고 노는 곳에 소피가 젊은이들. 있잖아. 또 불안해서 나 불안하잖아, 또. 나 아빠도 불안하고 소피도 불안하고 전날 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근데 또 그나마 거기 젊은이들 사이에 언니들이 있어서 언니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 또 여성 동지들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좀 여성 동지들이 좀 못 믿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서로 얘기할 때. 그런데 나중에는 좋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막 약간 그 남자친구 사귄 얘기하는데 제가 들었을까? 이럴 때 에이 뭐 앤데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재수 없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여성 동지들이 있어서 다행이었고 또 심지어 언니가 그 노란 팔찌 무료 자유이용권을 주잖아요. 빼가지고 원래 주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손이 얇으니까 그게 빠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잖아. 원래 이렇게 뜯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맞아. 네, 팔찌를 이렇게 섬세하게 연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근데 이때 그 마이클, 그 모터사이클 게임하던 그 마이클이랑 안전해 보이는 소년. 안전해 보이는 소년이랑 키스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험의 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내고 나서 방에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게이 커플들이 또 키스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여러모로 그때가 딱 좀 빌드업을 또 한 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클에게 마음이 없으면서 음. 키스하는 건 자기가 어쨌든 남자에게 어떻게 느낄지 이런 스킨십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것처럼 맞아요. 감정 없는 무감정의 키스였던 것 같고 정말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런 해보고 경험을. 싶은 거지. 어. 그리고 그 팔찌를 준 그 언니에 대한 좀 동경심이 보이고 맞아. 맞아요. 좀 선망심이 선망하잖아. 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저는 이제 빌드업 같이 느껴지고 이어지는 게 또 그 남자들의 키스를 또 유심히 보고 그런 어떤 이제 성적 지향을 나중에는 이제 밝혀지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서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뭐 아빠는 아빠대로 해변가를 배회하다가 검은 바다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엄청 불안하지. 그치? 그날 그 아빠가 입은 옷이 위아래로 다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 반바지에 검은색 반팔 티를 입고 저기 또 멀리서 잡잖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아빠가 수영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는지 안 보여줘요. 그리고 뒷모습이 뭔가 잔뜩 화가 났어. 좀 취해가지고 좀 또 이제 자기 파괴적인 그래서 그날 저는 자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바닷속에 그냥 들어가서 안 나올 것만 같은 되게 좀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봤고 다행히 그날은 아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바다가 굉장히 검은 바다잖아요. 근데 검은 바다 이제 아빠가 들어가면서 효불이 얘기한 것처럼 아빠가 보이진 않는데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중간중간 삽입되는 그 사이키 조명의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순간순간 이렇게 짧게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얀 파도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그냥 겪어내야 되는 아픈 사람의 그거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피는 로비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체로 소피의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그때 약간 안도했어. 아빠가 안도와 들어와 함께 있어서. 그 장면의 연출도 저는 되게 좀 신선했던 게 시체처럼 누워 있잖아요. 아, 거의 그렇게 죽은 느꼈구나. 사람과 매 한 가지 난 못 느꼈어. 어머. 연출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옷을 벗고 있어서 일부러. 난 아빠가 다 젖고 막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서 어. 시체처럼 누워 있는 장면 같아서 저 사람은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묘사를 해준 게 아닌가. 근데 약간 그거는 못 느끼셨어요? 저는 약간 되게 근친상간적 어떤 긴장감을 많이 나는 전혀 못 영화에서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랑 딸이랑 계속 어쨌든 둘이 여행이잖아요. 그 둘의 여행인데 아빠는 이제 딸을 돌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같은 방에서 처음에는 침대도 같이 쓸 뻔했고 그리고 아빠가 저는 이 벗고 있는 장면에서도 되게 계속 그런 장면 아빠가 이제 딸을 얼굴을 닦아준다거나 선크림을 발라준다거나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너무 에로스 진짜? 이 성적 긴장감이 이 아. 근친상간 코드가 계속 나온다고 아. 생각했고 이 성적 긴장감이나 이 딸이 계속 성적으로 되게 관심이 계속 그치. 있잖아요. 그치. 응. 딱 사춘기가 진입하는 시점에 다른 사람들 뭐 게이 커플 키스하는 거 본다던가 뭐 이제 애들 그런 게 눈에 잘 들어오는 거지. 수영장에서 뭐 이제 몸 같은 거를 계속 본다거나 이런 걸 이제 계속 보고 이게 근데 뭘까? 계속 왜 이런 코드를 사춘기의 넣어놨을까? 특성처럼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근친상간까지는 아니지만 근친 코드가 있다고 아, 저는 생각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불편한 어떤 걸 건드린다 감독이.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아주 편한 부모가 아니고 어떤 타인일 수 있겠구나로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일 수는 있겠다. 타인처럼. 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소피도 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소피가 또 이제 비키니를 입고 물론 맞아. 그 밖에다가 또 원피스. 원피스를 입긴 했지만 아빠가 너 왜 비키니 입었어?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소피도 자기 몸의 변화를 이제 느끼고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빠가 그냥 어릴 때의 뭐 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조금은 이제
완전히 그냥 아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로 느껴지는 독립 어. 독립적인 그런 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구나. 근친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좀 묘하게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못 느꼈고요. 근친 코드가 있다. 이거 네, 뭘까? 그렇구나. 근데 소피가 아빠에게 이불을 이제 덮어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성인 소피가 나오는데 이렇게 잠에서 깬 성인 소피가 침대로 나오는데 근데 그 양탄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캘럼이 산 양탄자인 것 같고 그 성인이 된 소피는 아무래도 아마도 레즈비언인 것 같고 파트너가 일어나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죠. 그리고 애가 깨서 이제 아이도 있는 것 같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11살, 31살 이제 그때 아빠의 나이 터키에서 생일을 맞이한 아빠의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소피가 다시 티르키예로 와서 1일 투어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콜이 울려서 20분 후에 버스가 출발한다라고 하는데 20분 후에 출발하는데 모닝콜을 정말 일찍 또 신청했다. 너무 늦게 준 거 아니야? 나 그때 생각하면서 모닝콜이 20분밖에 안 남았으면 어쩌라는 거야. 씻고 옷도 입고 그냥 짐도 나가는 챙겨야 거죠.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죠. 네. 여튼 좀 웃겼어요. 그게. 역시 이게 느긋하신 성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 1일 투어 버스 안에서는 저는 좀 재밌는 좀 이게 너무 저는 귀여웠는데 소피가 그 아빠의 선글라스를 끼려고 하는데 그 선글라스 귀 이 부분이 엄청 뾰족해요. 그래서 아빠가 선글라스 잘못 쓰면 뇌가 찔려서 죽을 수 있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장난친 거죠. 사실. 장난친 건데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 소피도 아는데도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망설이면서 머뭇머뭇거리는데 정말 귀엽다. 어린애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아까 유황온천에서 그 서로 진흙을 머드를. 발라주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소피가 아빠한테 키스했다는 얘기도 하고 아빠가 뭐든지 나한테 다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때 나오죠. 그리고 소피가 투어 버스를 같이 탄 사람들에게 오늘이 아빠 생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해서 노래를 아빠 부르게 웃지 하는데 않아. 아빠가 뭐 약간 아빠한테는 그렇게 동공이 흔들렸어. 그러니까 아빠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의 사람들이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통 슬플 때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되게 그것의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딸이 맞아요. 막 몰래 이렇게 해서 계단 여기 있는데 밑에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빠는 굉장히 위에서 그것을 관망하는 사람처럼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굉장히 무표정하고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은 것만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이 사람은 그 감정이 지금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자기 뜻대로 이게 되지 않구나 이런 걸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그 생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일날 원래 생일에 좀 우울해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도 생일날 우울하던데. 나도 좀 우울해. 그래. 난 아빠를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 생일에 근데 또 그 가뜩이나 우울한데 엄마와 이제 가족한테 그때 축하받지 못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또 생일이라서 또 더 그 우울한 기분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30살이 된 것도 놀랐는데 31살이라고 축하해 주니까 뭐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네요. 캘럼은. 유머인가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침대에 나체로 앉아서 대성통곡하는 이제 우리 아빠 캘럼 모습도 보이고 뭐 난간에 등이 보이죠? 등이 보이는데 난간에 올라가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위태로운 아빠의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시간은 지루한 듯 빨리 흐릅니다. 어느덧 마지막 밤이 되었고요. 만찬을 저녁밥을 먹으면서 소피가 더 있다가 가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빠가 건성으로 건성으로 대답을 하죠. 근데 소피는 이미 이제 더 있다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호텔에서 평생 살 순 없지.
라고 하면서 휴가는 끝날 수밖에 없고 어느 시기는 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둘이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점에 너무 슬펐어요. 아빠가 억지로 이제 웃으면서 마지막 사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치밀한 계산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사진사한테. 약간 네. 빵 던지고 튀던 아빠랑 다르죠. 마지막에는 돈 힘을 주고. 내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퀸의 언더 프레셔 리듬에 너무 맞춰서 슬펐어. 춤을 추잖아요. 먼저 아빠가 추는데 창피해 애가 막 이러다가 그 아빠가 추는 춤을 이제 교차 화면에서 성인이 된 소피가 아빠의 춤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죠. 젊은 아빠의 춤을. 그 어린 소피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춤을 함께 춥니다. 이게 이제 사이키 조명에서 성인 소피가 아빠를 부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포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튀르키예에서 어린 소피는 춤을 춘 뒤에 아빠랑 정말 진하게 포옹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이키 조명으로 왔을 때 성인 소피가 그 젊은 아빠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되게 다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하진 않지만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젊은 그 지금 나의 나이 31살과 같은 나이의 아빠를 그리고 뭐 지금 31살이 된 소피도 삶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밝은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저처럼. 네, 저는 너무 밝은 성격이라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전혀 이거를 못 느꼈어. 못 느꼈고 아빠가 이제 우리가 결말이 거의 왔으니까 난 아빠가 죽은지 몰랐어. 2번 봤는데도 몰랐어.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 안 했고 저는 사실 아빠가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또 깊은 새로운 이야기네요. 나도 그 생각 좀 했어. 아, 그랬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나는 아빠가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너무 깊었고, 그래서 그 이제 이혼한 거 아닐까? 이혼했고, 그리고 클레어하고도 잘 안 된 게 이제 잠시 만난 여자친구하고도. 새로운 이야기 속 이야기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애한테 그 자기의 성 정체성을 아직 못 밝히고 있었고, 그 주변 사람한테도 커밍아웃을 못한 상태 아니었을까. 갑자기 완전 다른 영화네. 지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지. 죽었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보고 나서도 죽었다고 생각 못하고 이제 3번은 좀 흘려가면서 봤거든요. 3번째 볼 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슬픈 거야.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퀸의 언더 프레셔 노래도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영화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연결이 흐름이 이해가 되는 게 성인의 소피는 자다가 깬 것 같고 근데 잘 때 악몽처럼 그 사이키 조명에서 춤추는 듯 허우적거리는 듯 하는 아빠를 보고 본 것 같고 이제 그 생일날 일어나서 본인도 이제 같은 나이가 된 아빠의 마지막 나이가 이제 현재의 자기가 된 이 시점에 그립고 생각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 옛날 캠코더와 자신의 기억을 조합하면서 쭉 이렇게 떠올렸던 것 같은데 그 악몽처럼 계속 그 등장하는 아빠가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점잖게 있거든요. 사이키 조명 아래에서 그 맞아요. 군중들 사이에서 근데 점차 이제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과격하게 이제 춤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허우적대는 몸부림치는 느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소피가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릴 때 봤던 아빠의 마지막 춤추는 모습이 진짜 춤이 아니었다라는 몸부림이었다. 것이, 예, 느껴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마무리까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는 다시 비디오 화면으로 와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초반부에 봤던 공항에서 캘럼과 소피가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아빠에게 손을 흔들던 소피가 이렇게 거기서 화면이 멈추고 카메라가 이렇게 팬하면 성인이 된 소피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팬이 계속되고 나서 벽을 넘어서 소피를 촬영하던 아빠, 31살의 아빠가 보이고 캘럼이 비디오를 닫고 다시 문으로 걸어가는데 그 문에 보면 또 사이키 조명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안으로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네, 이렇게 이 영화가-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네, 끝납니다. 네, 정말 치밀하게 잘 짰죠.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정말 미친 빌드업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것이 너무 막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살짝 생각해보는 여백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순간순간들의 긴장감도 좀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거야, 산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좀 몰입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 좀 오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만나면 너무 밝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아,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전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좀 아주 오래된 관계인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부터 우울증 알아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 봤을 때보다 현재는 조금 더 다운되긴 했어도 그게 약간 텐션이 약간 내려갔다는 느낌이지 확 우울해 보이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만나서 쌤 왜 이렇게 전에 그 통통 발랄한 느낌보다는 어쨌든 뭐 세월이 지나서 좀 차분해지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이렇게 알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혼자 있을 때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겠구나.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걸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혼자 있을 때 어떤 고통,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짐작해 보게 되는 저렇게 힘들게 자기만의 좀 고통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좀 위태롭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저만큼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는 되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되게 좋은 영화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어떤 다른 타인의 고통을 이렇게 잘 세련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뚝딱이가 엄청 밝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우울감은 누구나 있지만 오늘 제가 뚝딱이가 생각보다 많이 우울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근데 저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근데 요새는 또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저도 약을 먹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 약이 뭔지 몰랐는데 수면 장애 때문에 이제 갔던 병원이고 그때 맞아. 얘기했던 멜라토닌. 것처럼, 멜라토닌과 함께 불안 장애와 그 우울증 약을 같이 처방해 주셔가지고 뭐 불안, 강박, 뭐 우울 뭐 이런 게 이제 다 있어가지고 네. 같이 먹는데 그래서 아침에는 이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먹는 약은 항우울제고 그래서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게 해준다. 이 약을 먹으면 무기력에서 그래서 아침에는 이 약을 먹고 근데 이 약의 이제 부작용은 밤에 잠이 안 온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밤에는 이제 네가 불안도가 높아서 이게 또 잠이 안 오고 긴장 상태니까 불안장애 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 처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줘서 지금 한 3달? 3달. 네, 3달 정도 그래서 이제 몰랐구나, 저도. 먹었나? 네. 한 5월 달부터 먹은 것 같아요. 쉬면서 저도 네. 사실 이제 약 먹는 게 그동안 싫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울했던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혹시 얼마나 됐는지 여쭤봐도 돼요? 우울은 사실은 저는 그냥 어떤 살면서 늘 그래?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 뭐 이렇게 각성했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없고 이제 그냥 이제 계속 같이 가는 느낌이었고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워낙 많이 다 우울증 약을 안 먹는 내가 이상한가 이럴 정도로 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너도 병원 가봐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지만 귀찮기도 하고 또 그 이제 약을 먹고 싶지는 않고 근데 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으니까 좀 그래요. 약을 먹어서 그런 건지 제가 지금 쉬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뭐 둘 다겠지만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 근데 느낌이 진짜 있어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그 캘럼이 말을 안 하잖아. 말을 하고 좀 풀어야 돼 소피처럼. 왜냐하면 쌤이 지금 우리 중에 그냥 겉으로만 보면 제일 밝거든요. 가장 유쾌한 어떤 좀 고텐션으로 느꼈는데
또 이렇게 말을 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짐작하기 어려운. 네. 네, 제가 이 영화 보고 스미리가 페북에 쓴 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랑 네. 비교를 했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게 아빠의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추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소피의 성장 얘기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를 보고 이제 뚝딱이도 봤다고 했는데 저 그 영화 보고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그 영화도 좀 연출이 특별해가지고 계속 잔상이 남았던 영화인데 그러니까 소마이 신지 영화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랑 이 소피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독립을 해가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둘이 좀 성향이 달라. 그 이 소마이 신지 영화에서 얘는 그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불편감을 이제 서스름 없이 막 다 이렇게 폭발하듯이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뛰기도 하고 도망쳐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얘는 이제 힘들죠. 힘들고 막 산을 오르고 산을 내리고 막 바닷가에서 자고 이제 온갖 그거를 다 이제 겪어내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여기서 소피는 그냥 옆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걸 같이 겪어. 그 아빠의 아픔을 같이 겪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소피가 이 회상하는 영화인데 크게 다르지 않아. 이때 11살의 소피랑 지금 소피랑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아빠를 지켜보고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를 두 영화가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르구나. 그 스미리가 그 이사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내용이라면 애프터 선은 부모 그 당시에 부모를 안아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스미리의 그 글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스미리가 그 얘기를 해줘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항상 부모로부터 독립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독립, 물리적인 독립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절 젊었던 철없었던 엄마 아버지를 내가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못 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눈이 아주 많이 촉촉해지셨어요. 네, 촉촉해지네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그런 영화구나. 그 철없었던 31살 얼마나 어려요. 어리고 서툴고 힘들죠. 그리고 그쵸. 부모이기 때문에 겪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게 약간 힘든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그냥 뭐 나한테 주어진 부담이 누군가 지어준 것이 아닌데도 내가 지고 있을 때도 있고 압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빠가 이제 겪고 있었던 거고 소피는 그런 그 휴가를 단순히 그 아빠가 나를 잘 돌보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빠 너무 우울했어. 아빠 미워.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시절에 아빠가 어땠을까를 다시 되짚어보고 상상하고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물론 소피는 지금도 슬플 거야. 하지만 그 슬픔의 그 의미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소피가 등장하는 모든 씬이 무표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파트너가 성인 소피 이렇게 하면 생일 축하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무표정해요. 소피 역시 그 슬퍼요. 아빠처럼 똑같은 감정 아닐까요? 그럴 우울감? 것 같아서 좀 아빠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현재의 소피도 그렇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요. 모든 장면이 무표정하고 특별히 기쁘지도 특별히 슬프지도 않아요. 보통의 연출이면
아빠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추억을 떠올리면서 울거든요. 울거나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아련해지거나. 사랑해. 아빠도 그때 힘들었겠지라는 어떤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모든 장면에 표정이 없어서 저는 지금 소피도 그 당시의 아빠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소피가 어떤 뭔가 크게 깨달아서 성찰하고 정말 뭐 부처님처럼 통달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의 소피가 아니고 여전히 슬픔을 가지고 있는 소피여서 오히려 그게 위로받았다고 해야 되나? 위로란 말은 굉장히 좀 가벼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갔던 영화 같았어요. 그 소피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응시하면서 그 상황을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소피는 적어도 그런 거가 되게 좀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그냥 막 상상의 나래 같은 건데 아빠는 어쨌든 이제 자신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힘들고 불안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여러 고통들을 느끼면서 우울증으로 갔을 것 같고 그게 본의 아니게 이제 보고 자란 소피는 아이를 낳기 싫을 것 같고 어쨌든 자기 삶의 방식을 좀 많이 변화를 나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특별히 가장이 되지 않고 그냥 동등한 파트너를 만나고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아빠처럼 우울하고 자살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왜 현재의 소피가 저렇게 표정이 계속 안 좋지라는 게 단순히 아빠를 이제 떠올려서라고 보다는 좀 본인에게도 그런 아픔과 슬픔과 여러 우울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게 약간의 어쨌든 유전이든 뭐 자기가 이제 직접 보고 겪었던 고통의 크기가 계속 남아서 자기 삶의 이유에 계속 영향을 주든 그런 요소들이 자꾸 이제 생각해 보게 돼서 좀 많이 슬펐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아빠의 고통으로도 슬프고 현재의 소피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면서 좀 슬프고 근데 그 영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이 잔상과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면 저런 느낌으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저렇게까지 깊은 이제 우울이나 어떤 슬픔이나 불안을 느끼지는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 또 그럴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 어떤 뭐 계기가 있던 좀 축적된 어려움이 있던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가까운 지인이 이제 우울증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없다. 이유를 알면 당연히 그걸 내가 해결했겠지. 딱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파악해서 해결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우울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다시 또 생각이 나고 어떨지도 조금 공감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영화 제목이 애프터 선이니까 이게 꿈을 꾸고 자기 생일날 아버지 꿈을 꾸고 그리고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그런 어떤 진정 작용을 받지 않았을까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막 저는 사실 이게 아빠가 자살을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완전 다르게 이야기로 성정체성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자살은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지. 왜냐하면 아빠가 저도 그래요. 계속 뭐 그냥 이게 사실 아빠가 그 당시에 이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거는 산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아빠 그래서 호신술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구나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산 사람이 해석하는 거고 실제로 아빠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울증에 근데 뭐
이게 어떤 내가 죽어야지 하고 죽는 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자살을 할 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니까 이런 어떤 뭐 지금 어떻게 내 딸한테 뭘 남겨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그런 선택이 장면이 아니지 이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이게 등만 보이면서 막 펑펑 우는 맞아. 때 있잖아요. 거기에 옆에 편지가 있어요. 엽서? 소피아 사랑해 음, 그건 절대 잊지 마. 아빠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편지로 아 보여진다. 네, 그렇게 다 좀 세팅이 빌드업이 그러게요. 되었어서 영화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근데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슬프진 않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슬픈 감정은 전혀 사실 못 느꼈고 그냥 어떤 사람이 느끼는 우울을 되게 잘 표현했다. 어떻게 이렇게 우울감을 잘 표현했지? 이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지?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함이나 위태로움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보여준다. 근데 특히 이제 노래 부르는 그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저도 옛날에 한번 느껴본 그런 감정인데 우울함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깊을 때는 노래가 안 나와요, 사람이.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이제 딱 그 아빠가 그 노래 부르러 가기 자기는 싫다. 계속 그 거절하는 장면 보고, 그치, 맞아. 어쩜 이렇게 이거를 잘 표현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에 대한 복귀?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 이거를 보고 이제 막 다 되게 막 이제 슬픔을 많이 느끼고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되게 슬펐다고 하길래 많이 울었다고 하길래 이상하다. 나는 슬프진 않았는데 이미 그냥 내가 더 슬퍼지는 재밌었는데 그냥 재밌게 봤는데 나도 재밌게 봤고 되게 따뜻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슬픈 감정을 많이 느꼈구나 사람들이 눈물이 많이 났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그 슬픔이나 이 우울감 같은 거를 이제 그 부정적인 걸로 평평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그걸 이제 슬프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게 좀 부정적인 슬픔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이제 위로일 수도 있고 그냥 회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의 소피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빠의 그런 모습이 좀 슬픈 건 맞는데 그 슬픔이 어떤 평평하고 납작한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한테 하면 안 되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힘내. 힘낼 수 있으면 냈겠지.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불렀겠지. 딸이 저렇게 막 간절하게 부르는데 나도 가서 불러주고 싶지. 안 돼, 내가 안 되는 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우울증 환자도 되게 이제는 많고 또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이해의 폭을 굉장히 난 넓힌다라고 봤어요. 네네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네.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진짜 모르니까 힘내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타자화해서 나는 아니고 너는 이렇게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관점에서 좀 그런 공감대를 많이 만들어주는 영화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못다한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애프터선 그 영화를 모르고 포스터를 봤을 땐 물론 이제 20년 전 아빠와의 휴가를 이제 회상하는 영화다라는 그 플롯 하나 자체가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겠다는 알았지만 좀 그랬구나. 그 뭔가 아름다운 잘 풍경, 풍경이나 즐거운 휴가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나올 줄 알고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튀르키예가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거기가 또 이제 휴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밝고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 별로 안 나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바라보는 딱 그 정도의 꽉차 있죠. 프레임으로만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굉장한 연출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아름다운 풍경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영화든 어떤 의미를 그치. 넣는다거나 뭐 그럴 때 뭐 색감 뭐 이런 로케이션 자체가 튀르키예인데 그러니까 유황온천 가서도 서로 지능만 발라주고 있어. 유황온천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버스 안만 보여주지 뭐 버스가 달리는 뭐 그런 창밖 풍경이 풍경은 없어. 안 나와. 그리고 그 리조트도 그렇고 맞아. 그런 거가 좀 특별했다. 맞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영화가.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그 프레임 덕분에 그 감정을 오롯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네, 좋았습니다. 샬롯 웰스 감독님 다음 영화도 기대되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 자전적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아빠가 뭐 이렇게 우울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터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만 전 아버지가 들었거든요. 자살했다고. 아, 그래 그래서 이건 똑같이 확인해봐. 찍은 사진도 있던데. 그래? 아니 그냥 여행 가서. 여행 가서? 이 영화에 나오는 아. 것처럼 그 식당에서. 그래요? 내용이 그래? 아버지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네, 기자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샬롯 웰스 감독의 아버지는 그녀가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연히 아빠랑 스페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어 애프터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감독이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지만 샬롯 감독의 단편 영화 튜즈데이가 주인공이 자살한 아버지의 텅 빈 집에 가는 내용이어서 아마도 샬롯 감독의 아버지도 자살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샬롯 웰스 감독님 스코틀랜드 출신은 맞다고 하시고 에딘버러 저는 감독이 본인이 우울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깊이 있게 이걸 담아낼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시길 바라고요. 그 단편 영화 3편도 앞에 그 베리 젠킨스가 봤다는 단편 영화 3편도 제목이 튜즈데이, 랩스, 블루 크리스마스. 좀 깔려 있네. 약간 블루하네요. 블루하네요. 네. 그래서 몰라요. 이것도 보고 싶긴 한데 샬롯 웰스 감독님 힘내지 마시고 영화를 만들어 주세요. 네, 영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안녕. 안녕. 네, 안녕. 하루의 피로를 풀지 때론 뜨거운 눈물로 때론 크게 웃으며 한숨도 날려버리자 오늘은 또 뭘 볼까 OTT free